최근에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이 오르고 유가가 오르고 채권 금리가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르고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리던 것들이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안 오르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최근에 파월과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저만의 투자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의 의견이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1년 반 동안 긴축과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경제가 금리 인상에 다소 덜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주택을 낮은 고정금리로 받은 사람들은 금리 인상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근데 최근에 산 사람들은 금리 인상 영향을 많이 받죠.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덜 받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왜? 저금리 시절에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차를 산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는 사람들이 움츠러드니까 그런 사람들이 적은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금리 인상에 덜 민감하다라고 파월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많이 올렸지만 현재 정책이 너무 긴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파월이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통화정책이 긴축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금리 인상이 아니라 유동성 축소를 통해서 긴축 효과를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과거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처럼 채권 손실로 인한 붕괴 우려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은 끝나지 않았나 라고 보는 관점이 더 높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채권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인플레 둔화 가능성도 있다라고 어제 메스터가 연설도 했었고요. 파월도 채권금리 상승이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라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는 채권금리 인상이 연준이 기대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연준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채권금리 인상이 온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연준에서 지적하는 이유는 채권기간 프리미엄이 부활했기 때문에 지금 채권금리가 올라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리먼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장기적 저금리가 왔어요. 10년 넘게 저금리가 이어지면 채권 기간 프리미엄이 억제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부활되기 시작됩니다. 그동안 고금리 시절에는 있었던 거고 저금리 시절에는 없었던 건데 다시 고금리 시절로 돌아오니까 부활했다 보시면 됩니다. 채권 수익률은 세 가지 요소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르고 내려요. 작년 동안은 그렇게 올랐었죠. 그런데 올해 중반부를 보면은 기준금리는 올라가지가 않는데 채권금리만 막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채권 수익률이 다른 요소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예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프리미엄이에요. 근데 올해 중반부터 올랐던 게 이것 때문이 아니죠. 인플레이션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수익률이 오른다? 첫 번째 이유도 아니고 두 번째 이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기간 프리미엄인데, 장기 부채를 보유하게 되면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 돈을 10년 동안 빌려줘 라고 하면은 불안한 거죠. 10년 안에 얘가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금리가 낮던 시절에는 저 정도 이자야 낼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만성적인 적자 문제에 놓이게 되겠구나 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10년 동안 돈 빌려줘라 했을 때 갚을 수 있을까? 못 갚을 것 같은데 라는 위험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보상 프리미엄이 반영된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글로벌 금융 상황에 따라서도 이 채권 기간 프리미엄이 존재하게 됩니다. 2022년 3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 채권 기간 프리미엄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저금리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금리 인상이 상당히 가파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저거 오래 못 간다, 금방 터진다, 그래서 결국 경제 위기 때문에 다시 연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것이다, 또는 인플레가 생각보다 빠르게 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오르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연준이 경기 침체를 각오하더라도 인플레이션 2% 목표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식이 바뀐 거예요. 미국 밖의 글로벌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중국도 침체죠. 유럽도 침체죠. 그리고 중동 전쟁 우려도 있죠.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글로벌 상황 밖의 위험도도 계속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유가도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어올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가 3분기였거든요. 3분기부터 채권 프리미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채권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나쁜 소식은 채권기간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나면은 증시에 위기가 왔었습니다. 채권기간 프리미엄은 채권에 대한 매력을 높여요. 다른 자산에 영향을 줍니다. 자체적으로 금융 긴축 효과도 발생시켜요. 2017년 7월에 연준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만기 프리미엄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갑자기 상승하면은 장기 국채 가격 하방 위험이 발생한다. 한마디로 국채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었죠. 이번에 10년물 금리가 5%를 터치할 뻔했습니다. 2007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급락을 했죠. TLT라던가 TMF 사신 분들이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다, 연준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채권 금리가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가 상승으로 물가를 건드리면서 연준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최소 내년 2분기까지는 기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3.5%에서 4%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채권금리 프리미엄이 부활하게 된 거죠. 네 번째로는 주식시장의 매력이 하락하는 것도 있는데요. 10월 3일 이후에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죠. 3분기 실적 추정치가 0.6% 하락했어요. 4분기 수익 추정치는 1.3% 하락합니다. S&P 500에 있는 499개 기업 중에서 지금 86개 기업만 결과가 나왔는데 이 정도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4분기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은 성장이라는 꿈을 먹고 선반영하면서 오르는 건데 성장 둔화라는 거는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죠. 24년 1분기 수익 추정치는 0.3% 감소하고 2분기는 0.1% 감소합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딱히 호재가 보이지가 않아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2024년 매출 5%, 순이익이 11% 증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거냐에 대한 지금 불안감이 있어요. 실적 발표치 나오고 기업 가이던스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스가 나는 거죠. 그 미스만큼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이 5%인데 순이익이 11%라는 거는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원가 절감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 매출과 순이익이 둘 다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매출보다 순이익만 올라가잖아요. 불황형 성장일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올해 1분기 실적 매출이 4.35% 증가하고 수익이 3.4% 감소했어요. 2분기 실적 매출이 0.9% 증가하고 수익이 5.5% 감소해서 이때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5.8% 증가, 수익이 2.2% 증가로 회복을 시작했죠. 올해 4분기 매출을 3.1% 증가, 수익을 6.7% 증가로 4분기부터 좀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1분기 매출 4.1% 증가, 수익이 8.7%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은 2분기 침체 바닥을 지나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연착륙을 완성했다. 이제 내년부터는 증시가 좋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이게 지금 그 기대치가 벌써 증시에 어느 정도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마진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미스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약간의 미스가 난다 하더라도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죠. 미스가 나면 일시적으로 주가 하락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년에 실적이 회복된다 그러면은 좋은 건데, 정말 회복되는 거 맞아? 대체 회복되는 신호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야?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고, 지금은 미국만 경제가 좋은 상태예요. 나머지 국가들이 같이 따라오면서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미국만 홀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수익 성장에 한계는 있겠죠. 다섯 번째 이유는 현재 채권 수익률이 S&P 500 투자 기대 수익률보다 더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이 더 수익률이 높으면 누가 주식을 하겠어요? 채권으로 돈이 이동하는 거죠. 현재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5.07%고요. 올해 S&P 500 PER을 보면은 19.3배입니다. 5.05%예요. 무위험 채권 수익률이 주식 투자보다 약간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기채 투자하는 게 더 낫지 누가 지금 주식을 하는 게 낫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단기채는 짧은 기간의 수익인 거고, 주식이라는 거는 PER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전망이 좋아진다라 그러면 선반영에서 오르기 때문에 올해 기대 수익률 가지고 주식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매력도가 그만큼 감소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내년에 S&P 500을 다시 추정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5.7%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채권보다는 수익률이 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증시가 좋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채권 대비 위험 프리미엄이 0.6%밖에 안 나요.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년에 채권 수익률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 시장이 내년에도 재미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년에 물가가 잡혀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져도 되고요. 아니면 내년에 기업들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돈을 그냥 더 잘 벌어서 수익이 증가하면은 주식시장 매력도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또 증시가 올라갑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AI로 인해서 기업들의 수익 증가를 기대했기 때문에 금리를 무시하고 증시가 더 올랐던 거고요. 올 하반기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주춤을 했던 거죠.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물가가 떨어질 거냐, 기업의 수익이 올라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분기의 실적 발표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가 내년에 대한 전망을 좌우하겠죠. 그러면 내년에 실제 실적이 오기 전에 이미 벌써 선반영을 할 거 아니에요. 3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4분기 가이던스를 보면서 내년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조절을 하겠죠. 지금 분위기 봐서는 업을 시킬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애플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더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고 가이던스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까지 나왔던 것들은 좀 실망을 줬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증시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변수도 너무 많고 리스크도 너무 많아요. 단기적인 전망 때문에 주가가 내리고 오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에만 너무 매이다 보면은 길게 보는 눈이 사라집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매이지 말고 조금 더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